예, 우리 경제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고 하나는 순환적인 문제인데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추정해 보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노동이 감소하고 자본 축적이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느리고요.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개선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순환적 요인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가 현재 그 수축 국면 초기라는 겁니다. 예,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동행주 순환 변동치를 보면요. 작년 10월이 경기가 정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보면은 우리가 11번 경기 순환을 거쳤는데요. 예, 평균 수축 국면이 19개월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는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차별화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9%, 80년대는 10%였었어요. 예, 그리고 2%, 지금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예, 경제가 7 내지 9% 이렇게 고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2%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커지는 규모가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그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요.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차별화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기업 36%, 중소기업 50%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우리 기업 36, 중소기업 5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고 이자도 못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경기는 나빠지고 있죠.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 일부 대기업들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데요.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게 노동, 자본, 생산성입니다. 근데 인구라는 게 이미 주어진 것이죠. 당장 인구 늘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을 올리려면 총 요소 생산성을 개선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런데 우리 지금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대타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 개선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5.1% 올랐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요. 올 연말 가면 소비자 물가가 2% 중후반까지 떨어질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금리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저금리 시대 다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2%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낮으면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지고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36조 원이나 됩니다.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가계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936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니까 은행은 그 돈으로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앞으로 대출 수요 감소에 따라서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수출이나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해 약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합니다. 유가가 10억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우리 100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되는 거죠. 유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가가 여기서 계속 오를 것인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그 다음에 두바이 기준으로 85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유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거나 혹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유가가 우리 수입이나 그다음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보면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정말 어렵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 1분기에 잠정치가 6천억으로 나왔죠. 작년 1분기에 비해서 거의 96%나 감소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감산하겠다.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2021년 6월이 정점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3월 전후에 올해 3월 전후에 그게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3분기, 4분기 가면서는 반도체 경기도 서서히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한 25%고요. 전 세계 평균은 이제 10%밖에 안 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부가 전기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굉장히 빠른 성장 산업일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는 다른 모든 산업 업종에 비해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성장성을 다소 가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주가라는 건 추세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러는데요. 지금 추세에서 지나치게 좀 2로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2차 전지 주식도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더불어 가지고 로봇 산업이 가장 큰 성장 산업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울산에 있는 공장 몇 군데를 방문해 봤더니요. 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 로봇이 일하고 있죠. 미국의 경제학자는 이런 우스갯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왜 필요하느냐?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개는 자기 밥 주는 주인이 졸다가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뭐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모든 일을 로봇이 해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도 지금 로봇 사람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지금 많은 로봇이 만드는데 일부 핵심 분야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로봇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고령화되면서 많은 일을 로봇이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와 더불어 가지고 로봇 산업은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2018년에 무려 26%까지 갔습니다. 작년에 22%까지 떨어졌죠.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를 보면요, 2000년에서 작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총관 기준입니다만은 91%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중간재 소비재를 중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대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지금 상품은 중국서 우리보다도 더 값싸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간재도 중국서 값싸게 경쟁력 있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LCD 같은 거죠. 앞으로 이런 걸 고려하면은 대중 무역 흑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대중 수출 비중도 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서 수출해서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소비재일 겁니다. 이런 소비재를 중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계속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내야 될 텐데, 그런데 과연 그런 가치 있는 소비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보면은 앞으로 그 중국 대중국 무역 흑자나 수출 비중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경우를 우리가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 메꿔야 되죠.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아세안이고 인도예요. 예를 들어서 아세안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0%였는데요. 작년에 18.3%까지 많이 증가했거든요.
아세안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일부 공장들이 인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수출 비중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인도로 수출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 비중은 감소하겠습니다만 아세안이나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은 중국에서 수출 감소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공황 수준은 아니더라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나 저성장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요. 2020년 코로나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두 번의 경제위기 때는 굉장히 빨리 극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빨리 극복했느냐. 정부가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뭐 전례 없이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기는 회복됐습니다만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고요. 특히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때 127%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기업 부채도 장기 평균이 한 44%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기업 부채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금융에서 돈을 빌려 쓴 거하고 회사채 발행하는 건데요. 49%까지 올라갔습니다. 장기 평균보다 높죠. 가계 부채는 물론 그 2008년보다는 높습니다만 지금도 GDP 대비 100%를 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죠.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주택 시장에서는 거품 붕괴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업용 부동산은 심각한 수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조만간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침체에 빠졌을 때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국가 부도위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국가 부채 한도가 의회가 설정한 상한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은 미 의회가 올려주기는 올려줄 텐데요. 작은 정부 강조하는 공화당이 지금 계속 미루고 있죠. 만약 이걸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할 정도로 미국 정부 부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 기업 부채가 높기 때문에 아마 미국 경제가 대공황 수준의 침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아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도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요. 올해 미국 경제가 1%, 내년에도 1% 성장한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더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산가의 부채가 많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미국 경제가 오랫동안 저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그 자금 순환표 보면요. 우리 가계가 돈을 어디다 맡기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그 한국은행 자금 순환표가 발표됐습니다만 작년에 은행 예금 비중이 46%로 그 이전에 43%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은행 금리가 5%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가계가 은행에다 돈을 많이 맡긴 거죠. 그리고 주식 비중은 20%에서 한 1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자금 이동을 보면은 은행으로 돈이 몰렸고 주식으로는 돈이 빠져나간 상태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좀 달라지리라 보고 있어요. 은행 금리가 5%에서 최근에 3.5%까지 떨어졌고요. 제가 앞서 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2%, 멀리 보면 1%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은행에 몰렸던 일부 자금들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우리 가계자산 중에도 채권 비중이 2.5%로 굉장히 낮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은행 자금 일부가 채권시장으로 들어오고요. 또 다른 일부는 저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9월에 우리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를 저점으로 지금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연초 2180에서 2500까지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3분기에는 아마 미국 쪽에서 실물 충격, 미국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미국 기업 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아마 미국 쪽에서 충격이 오면서 3분기에는 주가 조정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심한 조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저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조정을 거쳐서 4분기 오르고 내년에도 꾸준히 상승 추세가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가가 장기적으로 명목 GDP를 따라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그 명목 GDP 3% 성장을 가정한다면은 적정 코스피 수준이 2,965 정도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추세선을 따라가는 과정이 전개된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저는 뭐 3,000선에 접근하는 과정이 서서히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가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릴 시점이다. 제가 뭐 2021년 하반기, 2020년에는 주가가 고평가됐습니다. 주식 비중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보는 명목 GDP, 그 다음에 M2 유동성,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20, 30%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오히려 20% 안팎 가소평가됐거든요. 시간이 가면은 이 가소평가 정도가 해소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에 17%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령, 뭐 투자 목적, 자금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회적 전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는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주식시장에 우리가 별로 참여 안 하죠. 그런데 주가가 고평가되면은 우리 불과 얼마 전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그 주가가 고평가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우리 그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 뭐 그 안팎이었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최근 2년 사이에 우리가 1,300만 명까지 늘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그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전념, 뭐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우리가 좀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처럼 뭐 경기 나쁘다, 주가가 얼마 전에 2,200, 2,135까지 떨어지니까 뭐 1,700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유동성 저는 이런 식으로 주가를 가대평가되고 가소평가되는 이렇게 평가하지만은요 나름대로 하나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라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은 그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의미냐면은 금융으로 국민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뭐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아닌가. 뭐 우리 수출도 나쁘다, 뭐 생산도 감소한다.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이거 반도체 경기 정말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멀리 내다보면서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